전남 완도군 약산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안개가 많아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매침을 받지 않은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뜻으로 섬의 이름을 평일도라 지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만 보이던 섬에 불길한 기운이 엄습합니다. 2016년 섬 끝자락의 한 마을에서 터진 사건으로 아름다운 섬이 참혹한 사건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평안함이 계속될 줄만 알았던 이 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2016년 평일도 사동리 마을회관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인들이 모여 화투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매일 마을회관을 들렀던 80세 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노인들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죠. 오후 4시가 넘자 회관에 있던 3명의 노인들은 궁금한 마음에 김씨의 집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친척 동생 변씨였습니다. 변씨가 도착했을 때 대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씨는 형님 안에 있소? 라고 김씨를 불렀는데 집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닫힌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열린 방문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김씨가 보입니다. 김씨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곧 변씨는 김씨를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변씨의 눈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김씨의 방이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고 누워있던 김씨의 주변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변씨는 충격적인 상황과 냄새에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뒤따라오던 신씨가 집에 도착을 했고 패닉에 빠진 변씨를 대신해 김씨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 마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의 염을 도맡았던 신씨는 김씨의 시신을 보자마자 당장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팔다리를 펴줘야겠다. 신씨는 사후경직으로 굳어가던 김씨의 손과 다리, 어깨를 펴주었고요. 시신을 똑바로 눕힙니다. 염을 했던 경험상 김씨가 사망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3번째 목격자 이씨가 도착했고요. 그제야 김씨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1시간 후에서야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집에 도착을 했고요. 김씨의 몸에 이상한 상처를 발견한 사위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처음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들이 1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신씨는 당시에 김씨가 타살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현장에 피가 가득했음에도 그가 타살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이 김씨가 폐가 좋지 않았대요. 종종 각혈을 해왔기 때문에 타살이 아닌 병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1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방바닥과 이불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고요. 벽에도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습니다. 김씨의 머리에는 둔기로 수회 가격당한 상처가 있었고요. 입 주변에도 가격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결과 사인은 고도의 두부 손상, 시신의 머리에는 둔기로 인한 상처가 12곳이나 되었고요. 분쇄 골절까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범인이 김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내리쳤다는 것이죠. 범행 도구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시신 주변에서 피 묻은 아령이 발견이 된 건데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아령은 김씨가 운동을 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가져다 놨던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집에 있던 아령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거는 범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령만이 범행 도구라고 단정 짓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의 입술에 난 상처가 그것이었어요. 예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천공, 즉 뚫린 구멍이 생겨 있었다는 거죠. 법의학자들도 이 상처는 둔기에 의해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인이 최소 2가지 이상의 도구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령 이외에는 다른 흉기가 없었던 현장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상처를 낸 가장 유력한 원인은 피해자가 끼고 있던 틀니였습니다. 틀니를 고정하고 있는 철사가 얼굴이 가격될 때 입술을 뚫고 튀어나왔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치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지장치가 흔들려서 상처가 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하다. 하지만 피해자처럼 깔끔하게 관통상만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틀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리한 도구에 의한 자상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령 이외에 또 다른 흉기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 사건이 우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당시에 경찰도 또 다른 흉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입술에 난 상처와 유사한 상처를 낼 수 있는 도구를 방송국 취재진이 피해자 김 씨의 집을 둘러보다가 계단 근처에 놓인 것을 발견해요. 되게 희한한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큰 예리한 훅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보다 작은 훅이 있는 형태. 이 도구는 주로 어촌에서 굴을 캐거나 각종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는 조새라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어업에 종사하는 집이라면 필수로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도구였습니다. 과연 이 조새가 범인의 또 다른 범행 도구였던 것일까요? 자, 시신의 또 다른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신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발견되는 방어 흔조차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따르면 김 씨는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습을 당했을 것이고 아예 방어 본능이 생길 여지조차 봉쇄당했기 때문에 방어원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방어 본능까지 봉쇄당했다는 것일까요? 당시에 경찰은 이 가능성을 찾던 중에 그가 복용하고 있었던 약을 하나 찾게 돼요. 당시 김 씨는 6개월 전부터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고 이 대상포진 관련 약 중에 졸음과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에서도 김 씨의 시신에서는 관련 약품의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약 기운이 남은 나른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 저항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나섭니다. 먼저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피와 상처로 얼룩진 현장에 비해 방 안의 물건들은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거죠. 범인이 현장을 정리하고 나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240여 가지의 물품을 수거해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를 했지만 제3자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해도구인 아령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죠. 당시에 현장에 주변에 블랙박스나 CCTV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에 다른 곳에 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은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유일한 CCTV였던 수협 사무소에 설치된 CCTV가 운 좋게도 김 씨의 집을 구석에 작게 잡고 있었어요. CCTV 분석을 해본 결과 당일 오전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흰색 물체의 인물, 피사체가 몇 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이동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김 씨인지 범인인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를 추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김 씨의 상황과
그에 얽힌 주변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평일도 토박이었던 김 씨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섬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고학력자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도맡아 왔었고요. 마을 이장까지 역임하는 등 평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생활했음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였죠. 마을 사람들은 김 씨에 대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원한을 살 일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때 미역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했지만 공장이 부도가 난 후에는 자식들이 보내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의 범행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마을이 100여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고 섬 지역의 특성상 거의 모든 주민들이 친인척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서로 집안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아마도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이 돈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범행을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당시 섬의 미역, 다시마 양식장을 드나들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행으로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죠. 이에 경찰은 마을 주민 전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사건 당일 행적과 알리바이 등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한 명의 주민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김 씨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구멍가게 주인 백 씨였습니다. 백 씨 기억하시죠? 아까 전에 김 씨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었어요.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가 하면 머리가 아프고 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이 백 씨를 의심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첫 번째로는 백 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에 한 사람과 3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 상대는 모두 백 씨였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 백 씨는 호박모가 있으니 가져가라 해서 정오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호박모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경찰이 백 씨를 의심했던 두 번째 이유. 당일 행적도 맞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그날 고추밭에 농약을 주고 손자와 놀아줬다라는 알리바이를 댔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사팀장에 따르면 백 씨는 본인 주장만 앞세우고 본인 진술이 맞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피하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같이 수사를 받았던 다른 주민의 말에 따르면 초기 진술을 할 때 백 씨가 갑자기 경찰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 역시 그 일이 사실이라고 말했죠. 경찰 측에 따르면 왜 무릎을 꿇었냐는 형사의 질문에 백 씨는 자신이 기억을 잘 못하고 진술을 번복해서 수사에 지장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랬다. 수사에 지장을 줘서 미안해서 무릎을 꿇었다. 살려달라고 했다. 이런 핑계를 댄 거죠. 이건 핑계죠. 그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까지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경찰은 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해 추가 조사를 벌이죠. 하지만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실제로 백 씨의 집에서는 김 씨의 집에서 가져왔었다는 호박모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로 입건되지 않고 석방되고 말았죠.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지면서 이 수사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 됐을 때쯤에 방송국 취재진이 섬을 찾았을 때도 이 백 씨와 아내는 정신적인 피로로 지쳐서 그 이후로 병원도 다녀왔는데 왜 끝난 일 가지고 자꾸 캐묻느냐, 가라 라고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약을 강조하면서 나는 지금 진술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줄곧 어필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되자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전단지를 제작해 뿌리는 등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 장기 미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섬마을 특유의 작은 사회 문화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동네에 떠도는 소문들은 많지만 정작 목격자나 제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 건너 친인척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괜히 잘못 말했다가 화를 당할지도 모르고 괜한 원한을 살까봐 두려워 경찰한테도 거의 말을 안 한다고 해요. 형사들이 보이기만 해도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취재진을 향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예 외지인이 범인이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골은 알아도 말 안 합니다. 설령 범인을 안다 해도 절대 말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친인척 관계잖아요. 사돈의 8촌의 5촌, 6촌. 죽은 사람은 억울해도 죽은 거지만 산 사람을 의심하거나 잘못 제보하면 모든 마을 주민들과 등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라고 할 테지만요. 도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살아봐야 압니다. 자신들이 신고해야 하는 범인이 평생 얼굴을 맞대고 또 앞으로도 함께 지내야 하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척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죠. 여러 정황상 범인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고 적어도 섬 사람 중에 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건 이후 섬에서 전출 나간 주민이 없는 것을 보면 범인은 지금도 평일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은 범인의 흔적, 제대로 촬영되지 못한 CCTV, 입을 닫은 섬 주민들, 찾지 못한 결정적 증거. 이 모든 것이 뒤엉키고 뒤엉켜 사건은 미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제보나 증언, 목격자조차 없으니 범인의 자수나 결정적인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사건 해결은 힘들어 보입니다.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완도 아령 살인사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